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주 첫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하이데거 강좌를 이어나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쇼펜하우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오늘은 쇼펜하우어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강좌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변경이지만 제가 하이데거 책을 폈는데 하이데거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제가 여행 중에 여독에 의하여 지금 아직 피로가 덜 풀린 관계로 오늘은 쇼펜하우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그가 철학을 시작했고 또 니체와 프로이트에게 강한 영향을 주었는데 그게 어떤 관점에서 다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제가 오늘 강좌를 열려고 합니다. 사실 쇼펜하우어는 명상에 의한 어떤 그러한 예술 철학으로도 유명하고 또 불교의 어떤 그 모든 욕망의 고리를 끊음으로써 열반에 이른다고 하는 이러한 불교 철학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800페이지, 1000페이지에 가까운 그 독일어 원서를 다 읽어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겠죠. 사실 쇼펜하우어만큼 그렇게 어려운 그런 작품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월요일부터 이틀 동안 10시간의 어떤 그 차를 타고 제가 이렇게 마산을 거쳐서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한반도의 그 아름다움은 극에 달하고 또한 저와 함께 한 막스 형님과 10시간 운전을 해주셨고 마산에서 또한 저와 깊은 철학적 신학적 대화를 밤새도록 나누다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길에 또 우리 광주에 가서 CME 선생님 들어오셨네. CME 선생님도 만나고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제 광주에서 인천까지 3시간에 걸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와 가서 오늘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 와중에 또 모자를 두고 와서 막스 형님 차를 또 두고 와서 오늘 모자를 찾으러 또 전철을 타고 갔다가 오니까 이건 뭐 멍한 게 지금 그런 상태로 이렇게 있다가 오늘 또 뉴스에 또 한 분 의원이 또 충격적으로 또 참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을 또 접하면서 마음이 상당히 무거운 저녁입니다. 그 와중에 철학자는 철학을 해야 살고 또 예술가는 예술을 해야 살고 우리 이 선생님은 커피를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분인데 또 커피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그러한 존재를 확인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직장이 다 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목사님들은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무수한
자기의 어떤 그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그래서 저는 멍한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철학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쇼펜하우어에 대하여 쉽게 여러분들에게 강좌를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히 앉아서 쇼펜하우어가 어떤 인물인지 들으시면 한 시간이 금방 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3-4명이 들어와서 저의 강좌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지금 우리 아이가 있으면 옆에서 또 한번 같이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으면 하는데 다음 기회에 제가 하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강좌 들어갑니다. 쇼펜하우어는 니체의 선생이라고 하기는 또 그렇고, 그렇다고 또 니체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또 그렇고, 절반은 니체에게 절반은 아니겠고 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죠. 그 다음에 그의 철학에 의해서 니체를 통하여 또 프로이트가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후기 프로이트는 니체와 쇼펜하우어로부터 실제로 영향을 받았고, 그런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칸트와 헤겔은 알고 있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잘 모르는 경향이 있고, 대부분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어떤 걸 다루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 피상적인 지식만 갖고 있지, 그것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어떤 소개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철학을 하는 것이죠. 사실 칸트, 헤겔, 데카르트 이런 인물 외에 쇼펜하우어를 모르고는 우리가 사실 니체를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오늘 철학을 어느 정도 뒤지면서 그의 철학이 어떻게 하여 예술 철학으로 변질될 수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제가 여러분들과 고찰을 하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어떤 그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름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그 세계, 심지어는 서울대 역 앞에는 카페가 있을 정도로, 그죠? 혹시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있으면 옛날에 한 10여 년, 20여 년 전에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카페가 그 동네에 있었죠. 사실 저는 카페 얘기를 하면 제 패친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어제 만나 뵀던 우리 이 선생님의 어떤 그 삶의 이야기와 그 철학들을 참 알게 되고 난 이후부터 정말 인문학과 어떤 그런 철학이 그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주인의식 속에 이러한 철학이 들어갔을 때 정말 그 중심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저는 어제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고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정신이 있었다면 우리 CME 선생님에 대하여 제가 글을 하나 올리면서 어떤 이런 사회 속에서도 이렇게 인간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너무나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고 지금도 멍한 상태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니체의 칸트의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헤겔 철학을 비판했던 그러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예술 철학자고 또한 의지의 철학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의지로서의 철학. 그 다음에
칸트의 철학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헤겔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그 의지를 통하여 다시 이 세계의 형이상학을 세우고 그 다음에 불교의 철학에 의존하고 명상으로서의 예술을 신디 누나가 오늘 안 들어왔네요. 명상으로서의 예술을 이야기했던 그런 철학자가 바로 쇼펜하우어입니다. 이러한 욕망으로서의 이 세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명상으로서의 예술과 그 다음에 해탈로서의 불교의 철학,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의 윤리론 아니면 미학 또는 인간학, 행복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칸트의 철학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말하는지 제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하여 건드리고 강좌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표상으로서의 세계, 표상과 의지로서의 세계에서 표상은 바로 다른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칸트의 표상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칸트는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 세계의 물 자체를 인식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 속에 들어온 인식 안으로 들어온 표상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계를 만나며 이 세계를 표상으로서 만나고 물 자체는 우리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인식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칸트는 현상계와 그 다음에 본체계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본체계가 바로 물 자체의 세계고 현상계는 바로 이 물 자체의 세계를 통하여 우리의 인식과 관계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칸트도 상당히 예술적인 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칸트도 이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세계의 사물을 직접 어떻게 관계하고 그거를 우리가 인식해서 그거를 우리가 본질을 알 수 있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계에 우리의 인식과 관계하는 표상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이 세계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론을 펼치기 때문에 칸트의 인식론도 그 자체로 예술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칸트가 미학을 이야기할 때 상상력을 이야기하는데 이 상상력을 오성으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칸트의 철학은 인식론, 순수 이성 비판으로부터 자체로 철학적인, 예술적인 그런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당히 참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많은 예술가들은 칸트의 철학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런 칸트의 현상계와 물 자체계, 다시 말하면 본체계를 나누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칸트의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현상계는 칸트와 같이 가는데 쇼펜하우어는 본체계를 물 자체를 의지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의지로 바꿔버리고 그 본체계의 표상, 우리의 인식 안에 들어온 이 세계의 그림과 같은 우리의 머리 앞에, 감각 앞에 서 있는 그러한 그림자와 같은 이 표상의 배후에
의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상세계, 물 자체는 알 수 없고 우리는 이 물 자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우리 인식 앞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만 알 수 있다라고. 후설도 이쪽으로 갑니다. 후설도 조금 다르지만은 후설은 또 의미를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자만 알 수가 있다. 이 표상의 세계를 쇼펜하우어는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칸트와 갈라지는가 하면은 이 세계의 그림으로서의 이 세계는 그 배후에 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표상과 의지로서의 세계가 그런 뜻입니다. 이 현상계를 움직이는 것 배후에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윌레가.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어려워지는 게 일반적으로 철학을 하는 이런 철학 애호가들은 이런 게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운가 하면은 이 의지를 인간의 의지로만 그냥 생각해 버려요. 제가 오늘 달라진 게 있죠. 제가 마산에 내려가서 무신님에게 반바지를 입고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부탁을 받아서 제가 오늘 긴 바지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화면으로 보이시면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바지를 입었고, 이 긴 바지를 입고 여러분들에게 철학 강좌를 열게 된 건 오늘이 처음이죠. 반바지 차림으로 맨날 했었는데 사실 그런데 신경 안 쓰고 철학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반바지를 입고 했는데 오늘은 그 생각이 딱 나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평가를 듣고 제가 앞으로 긴 바지를 입고 계속 할 것인지 반바지를 입고 할 것인지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정성국 선생님 오랜만에 뵙네요. 제가 오랜만입니다. 어제 광주 갔는데 거기에 사시는데 어떻게 못 만났고 그냥 올라왔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박창국 예술가님, 사물은 매개체 정도이다. 칸트한테서 그런 의미가 있겠죠? 물론 그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안준영 선생님도 오랜만인데 오랜만에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강의 그렇죠. 강좌는 제가 계속 열었는데 생방송으로는 제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우리 안 선생님도 부산에 사시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니체의 어떤 그 지금 선악의 저편을 읽어 나가는데 이 쇼펜하우어에 대한 이 지식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기초를 쌓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칸트의 이 현상계를 본체계로 나누는데 쇼펜하우어 역시 이것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표상의 세계, 현상의 세계, 그걸 현상계라 그럽니다. 현상계와 표상은 같이 가죠. 물 자체와 본체계는 또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를 따라서 쇼펜하우어도 나누는데 이 물 자체계를 의지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런데 이 의지라는 게 쇼펜하우어한테서 저는 처음에 그 원서를 읽을 때 어려웠던 게 이거였어요. 그럼 의지다. 그럼 이 의지는 인간의 의지잖아, 그죠? 근데 쇼펜하우어는 이거는 아주 부분적인 거고 이 세계의 본질이 의지라는 겁니다. 이 세계의 본질이 의지고 칸트는 이 세계의 본질이 물 자체라 그랬잖아.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 세계의 본질적인 것이 의지고 이 의지가 우리의 이 세계를 나타나게 하는 본질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냥 우리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쇼펜하우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라집니다. 쇼펜하우어 원소로 다 읽으시면 일반인들은 못 읽습니다. 저는 뭐 2년 3년 돼도 제대로 이해 못한다고 보고, 쇼펜하우어 제가 독일에서 다 읽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두꺼운데 그 책이 한 8개월 걸린 것 같아. 물론 뭐 그 책만 읽은 게 아니지만 8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글자가 작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철학이 어렵다기보다는 이 글자가 작고 막 얘가 막 엄청 지루해. 그거를 이제 읽었는데 칸트 해결급 됩니다. 이 책도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니에요. 아닌데 어떤 그 칸트의 개념이라든지 해겔을 비판할 때 해겔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책입니다. 그 뒤에 쇼펜하우어는 이게 이제 철학서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책들은 경구로서 어떤 인생론, 그 다음에 예술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경구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 사람은 일평생 해겔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어요. 해겔. 다시 말하면 해겔은 쉽게 말하면 정신현상학에 나와서 교수가 되고 뭐 학장인가 총장인가 뭐 저는 뭐 그 학제를 그 당시 학제를 모르니까 돼 갖고 이탈리아 여행도 몇 번씩 가고 그랬는데, 쇼펜하우어는 이거 뭐 강좌를 열었는데 학생이 3명 온 거야. 그래갖고 항상 해겔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해겔을 비판하고 해겔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재정립하고 자기의 철학을 다르게 갖고 갔다는 거.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인데,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훨씬 더 포스트 모던적입니다. 그게 해겔 역시도 락강을 통하여 오늘날 재정립되는 상황이지만, 쇼펜하우어는 니체를 통하여 프로이트를 통하여 무의식으로 가는 이 철학 노선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쇼펜하우어는 매우 중요한 철학자고, 그의 인식론으로부터 형이상학을 우리가 잘 알아야 그의 행복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계의 이 의지가 물 자체라는 거죠.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의지 그러면 인간의 의지를 통하여 행위를 할 수 있는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편적 이성에 의해서 우리가 그 변하지 않는 황금률, 그러니까 정언명법, 그 정언명법은 바로 예수의 황금률입니다. 그 정언명법을 따라서 우리의 그 의지를 보편 이성의 경률에 맞추면 우리는 행복해진다. 이래 본 게 칸트라 그러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안 나가고 이 의지를 그냥 이 세계의 본질, 이 세계에 움직일 수 있는 아르케로 봤다는 거. 그러니까 뭐 탈레스는 물이라 그러고 뭐 이래 봤잖아요. 그 소크라테스 이전에 자연 철학자들. 그 다음에 뭐 헤라클레이토스는 뭐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 뭐 불과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누구는 흙 이렇게 봤잖아. 이런 방식으로 자연 철학자들이 나갔다 그러면 이 세계를 움직이는 이런 형이상학적 본질을 쇼펜하우어는 바로 의지로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아주 작은 거고, 이 세계가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바람이 불어와서 뭐 이렇게 막 이 세계의 자연을 움직이고,
뭔가 이 세계의 의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자라고, 그 다음에 이 파도가 이렇게 흐르고, 그 다음에 이 세계가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 모든 기저에는 이게 현상세계라고. 그 이해가 되죠? 이 현상세계를 움직이는, 배후에서 움직이는 형이상학적 본질이 있는데, 그걸 바로 의지로 봤다는 거. 그래서 이 의지는 의식적인 의지가 아니라 유물론적 의지라는 거죠. 이 세계, 그게 스피노자가 코나투스의 욕망 개념이, 철학은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제가 쇼펜하우어 강의도 잘 해놨습니다. 어떤 대학 강사는 교수랑 강사가 뭐 같다고 안 봅니다. 대학 강사가 그걸 갖고 좀 써먹겠다고 그래갖고 뭐 얼마든지 하라고. 저는 뭐 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고. 그 밑에 내려가면 개별 철학자들 강의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가끔 들으시라고. 그 코나투스 개념을 잘 설명했습니다. 이 세계의 본질은 욕망이고, 이 욕망은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이 세계 전체의 배후에서 유물론적으로 이 세계를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이런 것들을 코나투스라고 그랬던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떠한 이런 것하고 욕망 개념과 또 연결이 되는데, 이 인간의 의지가 바로 이런 자연세계의 현상세계의 배후에서 나타나는 이 본질적인 의지와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그런 의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철학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의지를 단순하게 어떤 인간의 의지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자연세계와 이 세계의 우주론적인 보편적 의지가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의 의지에 의해서 이 현상계가 돌아간다고 봤다는 것.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 철학의 표상과 의지로서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상이라는 것은 이 세계가 현상계를 인간의 인식 안에서 그림자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세계인데, 문 닫아야 될 것 같네요. 문. 그러니까 그런 보편적인 어떤 그런 의지가 있는데, 이런 의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계의 모든 현상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쇼펜하우어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떤 그 의식적인 의지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것이고, 어떤 그 우리의 인간의 의식에 의해서 좌우되는 의지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적이고 이런 사유적이고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무의식적인 의지의 어떤 본래적 원천으로 봤다는 거죠. 이 점에서 문화의 무의식을 형이상학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었던 게 바로 니체인데, 문화의 무의식을 이런 사회의 어떤 문화적 토양 배후의 어떤 무의식, 인간의 집단적인 이런 무의식이 원형이 있다라고 봤는데, 이게 바로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유물론적이고 무의식적인 욕망과 관계된 어떤 자연의 어떤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어떤 힘, 그러한 것을 의지로 봤다는 것. 이 점에서 쇼펜하우어는 상당히 니체랑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용어는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쇼펜하우어는 삶에 대한 의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빌레쭌 레벤을 얘기했고, 니체는 힘에 대한 의지, 빌레쭌 마하트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빌렛 좀 레벤, 삶에 대한 의지. 이제 이해가 되죠. 이 세계의 삶의 모든 역동적인 배후의 힘으로서 이 세계를 움직이는 어떤 그러한 형이상학적 단일 의지가 있다라고 봤다는 것. 이 의지, 살아있는 모든 삶을 가진 모든 동물, 식물, 인간은 이러한 의지에 의해서 통제되고 지배되고 있으며, 이러한 통제와 지배 가운데서도 이성은 바로 이런 통제와 지배를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인간이고, 동물과 식물은 이 의지에 되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존재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해겔에 있어서처럼 어떤 인간의 근본 원리로서 뭐 보편 이성이 있고, 이게 뭐 칸트하고 해겔처럼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우리 이 정신과 이성이 지배해 나가는 이런 철학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이성 철학은 의지의 이 세계의 하나의 형이상학적 의지, 무의식적 의지, 그 다음에 자연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이 힘에 의해서 우리는 이 욕망에 잡혀 있으며, 이런 인간이 이 의지를 어느 정도 제어하기 위하여 우리의 이성이 필요하다고 했고, 결국은 이 의지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세계의 삶이라고 봤다는 것.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철학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가 괜히 생긴 게 아니라 이 세계에 우리의 인간의 의식과 이성의 어떤 그 통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의지는 우리의 이성을 지배하고 우리의 이성을 어느 정도가 아니라 통제하고 지배하는 이성의 아래에 의지 아래에 이성을 두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의지를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제어할 수 있다고 봤는데, 결국은 인간의 삶은 이 의지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철학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의 칸트를 받아들여서 이 세계를 표상의 세계로 봤다는 것. 이 점은 칸트와 같이 가고, 칸트와 다른 점은 이 본체계를 칸트는 그냥 인식론과 관계해서 물 자체로 봤고, 이 물 자체에 접근하는 건 인식론이 아니라 어떤 보편적 도덕에 대한 경륜에 맞춤으로써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실천을 통하여 우리는 요청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봤는데, 쇼펜하우어는 그런 건 없고,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지배되고, 이 의지와 욕망의 의지는 욕망을 통제합니다, 인간에. 이제 이해가 되죠. 이성은 이 욕망에 결코 욕망을 지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이 도덕이 세워질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결국 삶의 욕망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 이 점에서 이제 프로이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의식적이고 이러한 이 세계 안에 있는 이런 삶과 연관되어 있는 이 통제할 수 없는 이 의지와 같은 이 강력한 힘 때문에 인간은 자기 마음껏 어떤 것들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 이 점에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니체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인간은 이 세계에
이 세계의 의지에 끊임없이 굴복해야 되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럼 인간은 어여야 행복해지느냐? 정말 인간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느냐? 여기서 형이상학이 나오는데, 이 세계에 우리의 욕망과 관계된, 이 세계와 관계되어 있는 이 하나의 형이상학적 의지와 연결된 이 욕망의 고리를 끊어야 되고, 이걸 끊음으로써 우리는 이 세계의 현상을 무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형이상학 쇼펜하우어의 위대한 무예 철학이 또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니체는 무예의 의지로 갖고 가서 싸그리 공격합니다, 니체는. 이 점에서 니체는 무예 철학을 조금 더 극단으로 갖고 갔다 그러면, 이런 보이는 표상으로서의 이 세계를, 이 의지의 욕망을 끊음으로써 이 보이는 현상이 무로 변하는 이 세계, 이렇게 갖고 갔다는 게 바로 쇼펜하우어인데, 불교의 냄새가 나죠. 욕망과 모든 의지로서의 이런 것들을 끊음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무와 직면할 수 있고, 무상무념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으며 열반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 철학의 염세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 철학의 어떤 근본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말라서 댓글 좀 쓰셔요. 질문 있으면 대답해 드릴게. 목이 말라서 제가 커피를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한 10초만 기다려 주셔요. 커피가 어디 있어? 돌아왔습니다. 예, 안 선생님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의 세계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명상으로서 이 세계를, 여기 신디 누나 오늘 안 들어오네. 신디 누나가 이 명상의 예술가거든요. 이 명상의 예술가고, 불교라든지 이런 우리 신디 작가님의 어떤 그 세계가 그런 실제로 명상과 관계되어 있고, 그 작품 세계 자체가 불교라든지 어떤 이런 종교적인 깊은 영성의 세계와 관계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분의 작품이 쇼펜하우어랑 상당히 닮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좌는 신디 누나가 들어야 되는데 본인은 안 와, 또 이런 데는 또 참 특이한 일입니다. 오늘 강좌가 또 니체 강좌에 상당히 연결이 됩니다. 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칸트는 이런 거예요. 칸트는 우리의 오성과 보편적 이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 의지와 욕망의 의지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 쇼펜하우어는 어림도 없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끊기는커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통제되는 인간이, 그래서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랑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여기까지는. 여기에서 키에르케고르는 신에 대한 도약으로 나가고,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불교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의지와 욕망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예술과 종교의 길이 있는데, 그 예술이 바로 명상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마침내 이 세계 안에서 명상을 통하여 지금까지 눈에 보였던 이런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헛된 거에 불과하고, 이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한 명상을 통하여 현상이 무로 보이면 마침내 우리는 열반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 철학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술은 한계가 있는 이유가, 이 예술은 직접적으로 어떤 직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호를 만들어 주지만, 결국 이걸 통해서는 완전한 어떤 그런 열반에 이룰 수가 없고, 결국은 불교의 어떤 그러한 끊임없는 어떤 이 세계 안에서의 도를 닦고, 이 안에서 우리가 불교의 그러한 것들을 실천하고 훈련할 때 우리는 이 세계에 보이는 이러한 존재의 세계를 마침내 무의 세계로 인식하게 되고, 우리의 본래성은 이러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자로 나타나는 우주적 무에 우리는 도달한다는 것. 이런 보편적 의지, 하나의 의지가 있다는 것. 이런 의지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박영식 교수님이네. 교수님 지금 그 독일에 계시죠? 어디셔요? 어떻게 여기를 들어오셨어? 예. 그래서 그렇게 철학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론 자체가 상당히 예술 철학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칸트를 상당히 무슨 인식론 이래가 이런 그게 아니라, 인간의 이 보는 이 세계가 바로 물 자체를 볼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론 자체가 칸트는 상당히 예술 철학하고 관계되어 있다고요. 칸트의 판단력 비판만이 아니라 순수 이성 비판도 이런 방식으로 나눈다는 게 예술 철학이라고 한다는 거. 그걸 잘 모르더라고. 이걸 지적도 얘기합니다. 지적도. 지적도 이 두 개를 나눠서 가는 거. 이 방법은, 이거는 바로 예술가들의 어떤 그런 그들의 사유방식과 상당히 일치해 간다는 거. 여기에 니체는 언어를 집어넣기 때문에 완전 더 세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랑 다른 점은 그런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계를 무로 인식할 수 있으며, 우리의 어떤 개별적인 의지를 우주적 의지에 맞추는 거, 이게 무로 간다는 겁니다. 우주적 의지에 맞춰서 나의 욕심과 나의 개인의 어떠한 부와 명예와 권력과 나의 자아에 맞추어진, 이런 나의 자아의 개별 의지에 맞추어진 이러한 삶이 마침내 명상을 통한 예술을 보고, 그 다음에 불교를 통하여 우리가 열반에 이를 때에 우리는 이러한 개별적인 의지를 우주적 의지에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또 기독교 로고스랑 여기 기독교, 그리스도교 신자들 있는 것 같고, 선생님들도 있고 교수님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목사님도 있고, 결국 요한복음도 그건 로고스로 가는 거예요. 로고스 272. 이거는 또 우리나라의 이기론이라든지 이황 이의 기철학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구조는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우주적인 보편적인 거에 맞추게 되면 나는 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르게 되면 인간은 비로소 유다이모니아, 그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유네니머스 이래 되죠. 영어로도 다 이 그리스, 이런데 다 오이다니스무스라 그러지. 이런 행복론에 우리는 마침내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철학을 계시한 게 바로 쇼펜하우어입니다. 일평생 니체한테 헤겔한테 밀려나서 결국은 자기는 강단 철학자로서 실패했지만 결국 이 표상과 의지로서의 세계가 니체의 손에 붙잡히면서 위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역시 쇼펜하우어의 어떤 삶의 철학은 오늘날 그 톨스토이의 인생론만큼 정말 실존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그러한 행복론이라든지 지혜론을 남겼던 이 쇼펜하우어는 삶은 상당히 불행했고 상당히 실존적으로 정말 처절한 고민 속에서 살았던 그런 철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니체를 통하여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또 간접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것. 그걸 읽으면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또 제가 니체를 1차 자료를 강좌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면 아마도 이 쇼펜하우어에 대한 이런 지식들이 또 니체를 통하여 어떻게 1차 자료에서 드러나는지 그때 또 새로운 강좌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니체한테로 이렇게 갑니다. 칸트의 인식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의지가 없다. 인식은 감각과 오성의 결합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배후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욕망과 의지와 본능이 빠졌다.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 프로이트 같아요. 마치. 이럴 때 이런 개념들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어느 정도 갖고 온다는 거. 그러나 쇼펜하우어와 다른 거는 니체가 쇼펜하우어는 이걸 삶의 의지로 갖고 갔고 이 삶의 의지는 부정적인 에너지로 어떤 인간의 예술과 종교, 불교적 종교를 통하여 이런 것들을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의지, 그러나 이 보편적 의지로 통합될 수 있는 그런 의지로 봤다 그러면 니체는 힘의 의지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이 세계 자체를 긍정하고 이 세계 자체를 인식함으로써 이 무의 공간을 인식자의 창조적 공간으로 생각한다는 것. 이 점에서 니체는 불교의 철학과 그리스도교의 철학 두 개 다를 거부한다는 것. 이 점이 바로 니체와 쇼펜하우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제가 이런 쇼펜하우어의 어떤 그러한 근본적인 인식론과 이걸 거쳐서 어떻게 행복론에 이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결코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그런 그 철학이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그냥 뭐 머릿속에 생각하는 의지 이딴 게 아니라는 거. 그 의지는 이 세계의 형이상학적 제1원리로 작동하는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그러한 제1형이상학적 개념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 개인의 의지와 어떻게 해서 관계를 맺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칸트의 인식론과 이게 다른 것은 이게 불교의 이런 것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칸트의 인식은 보편이성입니다, 여러분.
그 인식, 모든 인간은 이런 감성과 오성의 결합에 의해서 인식을 하고 이것이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통각 앞에를 잽지온 통각 아래에 포섭됨으로써 마침내 이성과 연결되면 이때 인식이 완성되는데, 이거는 모든 인간이 이런 방식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칸트한테서는. 그러니까 보편적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한테.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이 표상으로의 세계는 모든 인간의 주관적인 인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각의 인식, 각각의 표상, 각각의 이런 것들이 나의 이 우주의 보편적 의지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 보편적 의지에 의해서 비로소 나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욕망이 생긴다는 것, 이 욕망에 의해서 인간은 통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관점에서 이걸 끊고 저리로 가려고 하면은 바로 저게 된다는 것이죠. 주관적이어야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쇼펜하우어한테서는 이 인식론이 각각의 개인마다 다른 주관적 인식입니다. 표상의 세계가. 그러나 칸트의 표상은 모든 인간은 보편적 어떤 그런 오성의 법칙을 갖고 있고, 이것이 바로 감성의 법칙과 결합해서 일어나. 이건 보편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칸트와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칸트와 쇼펜하우어의 인식론이 이렇게 갈라진다고 한다면, 그렇다 그러면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었던가 하면은, 헤겔의 보편 절대 이성이 있죠. 그것도 결국은 그게 신의 이성으로, 절대 정신으로 가지만, 이 이성에 대한 대립으로서 쇼펜하우어가 의지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헤겔에 대한 대립으로서, 그게 칸트, 헤겔, 쇼펜하우어의 이 삼각구도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헤겔을 까기 위해서 칸트를 갖고 오고, 그 배후에 칸트가 보편이성으로 실천이성으로 갖고 갔던 것을, 그걸 거부하고 이 의지를 이 세계의 원리, 제1 원리로 봤다는 것. 이 점에서 바로 칸트와 헤겔과 쇼펜하우어가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 재밌죠? 여러분들 많이 따라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한테서는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계에 역동적인 어떤 물리적인 힘이 있고, 이 힘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먹고 싶은 욕망이 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이런 철학입니다. 그리고 만지려고, 뭘 잡으려고 하는 것이 손을 만들었다는 거야.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게 상당히 강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무의식 개념이 프로이트한테 갈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거겠죠. 보려고 하는 의지가 눈을 만들었고, 먹으려고 하는 이 의지를 욕망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또 쇼펜하우어한테서는. 그러니까 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의지와 욕망이 입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냄새를 맡으려고 하는 이러한 욕망과 의지가 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지가, 그게 데카르트에게서처럼 생각하는 것하고
이 사물과 정신이 분리된 게 아니라 이 사물이 바로 정신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무의식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깥에서 실제로 나의 몸이 있고 이 몸이 피곤하니까 나의 정신의 세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이 정신이 육체에 미치는 것보다 이 육체가 정신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을 분석했기 때문에 쇼펜하우어가 없다 그러면 오늘날 상당히 독일 철학에서 뭔가가 빠져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쇼펜하우어 어렵습니다. 그 책이 또 팔리지도 않아. 독일어로 제가 8개월 만에 읽었습니다. 저 지난해니까 독일어 막 벌벌 날 때죠. 그럴 때 읽어도 그래 걸렸다고. 그 책이 참 그런 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안준영 선생님께서 태초의 욕망이 있었다. 그렇죠. 아마 태초의 의지가 있었다. 이래 바꿔도 될 것 같고, 이 의지가 바로 인간의 어떤 그런 욕망을 지배하는 그러한 형이상학적 제1 원리의 개념이 되었다고 하는 것.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저는 철학을 해야 정말 눈빛이 살아나고 철학을 해야 정말 이렇게 생생해집니다. 정말 철학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관점에서 저는 신으로부터 철학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과 이게 철학적 강의를 하게 되면서 제가 많은 피로감을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되고 내일부터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에게 1차 자료 하이데거와 니체를 1차 자료로 또 뵙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특히 니체를 읽을 때 또다시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때 또다시 제가 또 쇼펜하우어를 언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